네, 4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더해졌습니다. 소송과 직접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리플의 어떤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또 리플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는데 시세를 견인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역시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다. 이 소송 리스크만 사라져 준다라면 리플은 그냥 지금 하는 것만 잘해도 그냥 그 혁신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속보성 소식이 더해졌는데 참 이게 거의 마지막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막판까지 맞붙고 있다, 쨍 하고 지금 맞붙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고지 이슈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XRP가 증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면 안 되고 증권으로 등록해라.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건 이제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지 그걸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고지 이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인 쟁점으로 리플 소송 전반을 좀 감싸는 그 이슈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막판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커먼웰스 사건, 그 커먼웰스 사건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 그것까지 굳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또 공정고지 이슈가 중요하게끔 의미 부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월 말에 SEC가 리플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공정고지 이슈를 해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격한 것에 대한 재반격으로 이번 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거죠. 지금 규칙의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SEC가 자초한 거, SEC가 이렇게 만든 거다. 니들이 공정고지 이슈만 잘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사전에 좀 이것만의 갈래를 잘 타줬어도 증권이면 등록을 했을 거고 비증권이면 CFTS로 갔을 거고 그렇게 됐을 건데 니네가 그걸 제대로 고지 안 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초반부터 그랬고, 소송 초반부터 그 증거 채택 과정부터 계속 그랬죠.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 오히려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2018년 당시 SEC 위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만난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XRP 비증권 멘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리플 측의 주장입니다. 그걸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진술을 한 건데, 근데 오히려 공정고시가 없었고 심지어 XRP는 비증권이라는 SEC 위원, SEC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까지 매를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SEC는 리플이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제멋대로 적용을 해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별로 논리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뭐가 문제인 건지는 설명을 또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귀에 걸었는지 뭘 코에 걸었는지, 그래서 이게 귀걸인지 코걸인지를 SEC가 따지면 되거든요. 리플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 시도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또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 커먼웰스 사건이라는 곳에서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SEC의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SEC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SEC의 가이던스, 그리고 유료 전문가, 돈을 주고 자문을 받은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조차도 SEC 가이던스가 분명한 지점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SEC가 돈을 주고 이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SEC의 가이던스가 불명확한 발언을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죠, 지금. 공정고시도 없고 SEC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멘트를 봐도 SEC가 좀 규제를 명확하게 잡아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멘트가, 물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나와주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기가 더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막판까지 이런 첨예한 갈등 양상. 이제 관건은 이제 여기 써 있지만 이 어너러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존경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과연 이 어너러블 할 만한
어, 판결을 내놓을지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갔으면 다 치고 박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커먼웰스 사건이라는 다른 재판 결과가 그 재판 상황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리플 측도 추가로 반격 성격으로 이렇게 제출을 한 건데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좀 마지막이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고지 가지고도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제 법원도 충분히 인지를 할 거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사법부에서 미국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에 대한 이 톤 앤 매너를 보면 분명히 우호적이진 않아요. LBRY 사건만 봐도 우리가 그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어떻게 증권이야? 이런 판사의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전반의 다른 사건들, 리플과 유사한 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건이지만 어떤 사법부가 바라보고 있는 SEC 행태는 이 톤 앤 매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황금알림 어서 오세요. 네, 소송 이슈는 이렇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플 자체 이슈인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지금 13일이니까. 와, 리퀴디티 허브, 유동성 허브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유동성 허브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들어갔다. 이제 거의 출시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사실 원래 작년 11월쯤에 출시될 걸로 예정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달, 한 반년 정도 늦춰져서 이번에 정식 출시 소식을 리플이 이렇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동성의 주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T,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예, 다 굵직한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유동성 허브라는 거에 어떤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알면 좋은데 재밌는 거는 유동성 허브 일종의 거래소 같은 거거든요. 매매와 스테이킹 등 모든 기관들의 어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게 핵심인 건데 유동성 허브라는 어떤 사실상의 거래소 역할 나아가서 은행이 요즘에 이 스테이킹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테이킹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나아가서 암호화폐 거래소 플러스 지금 은행들이 하려는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거는 SEC와의 소송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플 소송 이후에 XRP가 거래소에서 다 상장 폐지가 되면서 미국에서의 XRP 유동성이 이제 거의 사실상 제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리플이 그냥 직접 나서서 이런 상황은 다시는 겪으면 안 된다라는 나름 교훈적인 어떤 레슨, 이런 교훈의 뒷바탕을 두고 아싸리 그놈의 유동성 우리가 만들면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출범을 시킨 결과까지 이어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T, 비트코인 캐시 이런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플랫폼.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이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약간 상당히 조금 전폭적인 전망과 기대, 나름의 또 음모론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리플은 결국 은행이 될 것이다. 이런 명제가.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 은행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유동성 허브의 한 네 가지 강점 정도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일단 자산 관리가 단순화됩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된 시장 가격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자본을 미리 예치할 필요가 없죠.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1,000만 원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어치를 미리 예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지금 우리가 XRP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1,000만 원을 해외로 보낼 때 그걸 미리 예치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XRP 1,000만 원어치 유동성이 풍부한 XRP를 가지고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미리 자본을 예치할 필요가 없고 매매와 예치, 이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구현이 된다. 기업 입장에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 포인트가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관들의 진입이 더 커질 수 있다,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왜 본격화될 수 있냐?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기관들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 고수익의 투자처를 찾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안정성은 입증이 됐죠. 이더리움의 안정성, 시장의 대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고 있고, 알트코인, NFT, 디파이의 상징이고, 그런 이더리움에서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수익, 고율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더리움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플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유동성 허브를 제공을 하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시키는 그런 어떤 파생 상품까지 출시를 한다라면 재밌는 상황인 거죠. 기관들은 딴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비트코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으로 할 수도 있고 USDT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예, 당연히 XRP는 당연한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 유동성 허브 출시가 와 진짜 생각이 나네요. 이게 2021년 리플 스웰 때 발표가 돼서 당시 리플 스웰 원래 리플 스웰 전후로 XRP가 반등하잖아요. 근데 리플 스웰 때 이게 딱 나와주면서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2021년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월인가 11월인가. 근데 그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예,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우리가 겪었고, 지금 2023년 4월 중순까지 지금 왔으니까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정말 의미가 크죠. 예, 의미 있는. 이 지금 이 동영상 이미지인데, 이게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이걸 아마 지금 유동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시각화 시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막 움직이는 거죠, 지구 주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은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트위터 이토로 파트너십 이슈는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다룬다는 게 정신없이 정리하다가 못 달았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이미 아실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리플 홀더 측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토로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 서비스를 트위터가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말한 모든 앱들의 앱이 되는 거, X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현 작업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CNBC가 이걸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계속 잡음이 많았잖아요. 예, 트위터 막 너무 재정 상태 안 좋다, 화장실 청소할 돈도 없다, 휴지도 없다, 막 이러면서 되게 더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트위터가 이토로 거래소, 이토로가 우리한테는 별론데 미국에선 유명합니다. 로빈후드의 경쟁자로 평가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토로와 손을 잡고 크립토,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플랫폼입니다. 거래 플랫폼 이토로.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로빈후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암호화폐 플랫폼이 로빈후드거든요. 그래서 로빈후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는 곳이 이토로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슈퍼앱 X로 바꾸는 머스크 계획의 일환으로서 어떤 해석 그리고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토로가 설립 이후에 SBI 홀딩스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SBI 이토로 호재, 이토로가 트위터와 파트너십을 맺은 호재. 그런데 이토로가 알고 봤더니 SBI 홀딩스에 투자를 받은 그런 곳이더라 라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SBI 홀딩스의 한국 계열사가 SBI 인베스트먼트잖아요.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연쇄작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SBI 홀딩스 얘기가 나오면 이제 리플과 관련성은 이제 충분히 제가 하도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또 SBI 홀딩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SBI 홀딩스는 리플 초창기 이 투자자고 지금도 외부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SBI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전폭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시아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었던 거는 SBI 홀딩스의 계열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이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BI 홀딩스는 사실상 리플의 후견인이고 역할을 하고 있고 거의 뭐 자웅동체의 개념 같이 가는 거죠. SBI 홀딩스는 리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중동의 확장 뭐 뭐든지 꼈을 때 보면 SBI 홀딩스가 직간접적으로 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XRP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SBI에서는 그 주주 보너스로 XRP를 제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SBI 홀딩스가 이토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고 이토로가 이번에 트위터와 연기가 됐고 트위터는 트위터를 통해서 크립토 거래를 지원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 이제 XRP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XRP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살짝 해줬던 것도 이런 전반적인 배경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세 개 짚어봤는데 이런 리플과 관련된 세 가지 소식들이 아주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